자, 지방직 시험은 최근 시험 중에 상당히 쉬웠던 편입니다. 사회 시험이 조금 그동안 난이도가 좀 있었던 편인데 쉽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문항수는 법과 정치가 먼저 10문제, 사회문화가 5문제, 경제가 5문제 이렇게 원래 출제되던 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법과 정치가 원래 좀 어려운 게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웬만큼 보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왔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자료 분석 문제가 따로 안 나왔죠. 개념 문제로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경제 문제도 복잡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경제 문제 20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번 지방직 사회 문제는 상당히 쉬웠던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대략 한 2015년 정도의 난이도라 볼 수 있는데, 이때랑 비슷했어요. 이번 시험은 2015년. 그때도 경제 한 문제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도 경제 한 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봤던 사회가 조금 어려웠던 편인데, 이번 지방직 사회 문제는 조금은 쉽게,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안 좋아요. 선택 과목들은 그러면 무슨 점수가 좀 떨어지겠죠? 조정 점수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고 나는 잘 보는 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나의 조정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쉽게 나오면 오히려 조정 점수가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해보면 이번 시험이 2015년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정 점수도 아마도 그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보면 조정 점수가 꽤 높았었어요. 100점 만점에 73, 74.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1이었는데 이번은 100점 나와도 지난 2015년처럼 한 68점 가량 되지 않을까. 나머지 점수들은 하나당 한 2.5점씩 감점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본 점수하고 조정 점수가 좀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비하면 다 맞더라도 작년에 한 90점이나 한 95점 정도 맞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정 점수 측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쉬웠던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법과 정치부터 문제 보면서 설명하죠. 근데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번 문제. 자,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설명하지 않은 거, 요거 설명하지 않은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설명하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런 게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오답 선택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구 법정주의 도입되어 있죠. 선거구 법정주의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리맨더링의 방지를 위해서 선거구의 획정을 뭐로 정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 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든 지방자치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다 도입되었고요.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은 없고 그냥 가끔씩 재학생들의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로 언급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이제 보통선거 원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보통선거 원칙. 좀 오래된 판례긴 한데 한 15년 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선거하기 어려울 때 무슨 투표하죠? 선거 날 전에 사전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15년 전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고 부재자 투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가지고 투표하는 제도로 도입이 있었는데, 근데 당시 이제 원양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당시 공직선거법에 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왜 원양어선의 선원들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무슨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죠? 보통선거의 원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 선거든 이 선상 투표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때 무슨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보통 선거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그걸 중심으로 이제 봐두면 될 것 같고 처음 나왔어요. 30번 시험 중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생소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이렇게 생소한 것들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거의 대다수가 생소한 선지들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3번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게 이제 1인 2표제를 말하죠. 지금 국회의원은 1인 1표제가 아니라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대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절대 다수 대표제가 어떤 공직선거에든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선거는 다 상대 다수 대표제죠. 상대 다수 대표제 아니면 비례대표제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공식 선거에는 절대 다수 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선거는 다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번이 생소하지만 답을 찾는 것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2번 문제는 근대 정치 사상, 사회 개혁 논자 또 너무나 잘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선택지도 아주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가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말이 이제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런 말이 핵심이죠. 상시적인 투쟁, 만인에 관한 투쟁 상태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홉스가 되겠죠. 홉스. 자, 나에 나와 있는 말은 중요한 단어가 일반 의지 또는 일반 의사라는 단어죠. 이런 말 나오면 루소. 자, 다에 나와 있는 말은 가장 끝에 저항권이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저항권.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권리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저항권이 직접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 로크인데 잠재적인 투쟁이란 거죠. 잠재적 투쟁. 항시적인 투쟁은 아니지만 이런 투쟁이 사회 속에 자연 상태에서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이러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다? 로크의 주장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에 대한 선지 홉스, 루소, 로크. 자, 하나씩 선지 보죠. 1번. 가는 홉스로 절대 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죠. 홉스는 여전히 군주 주권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홉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루소로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죠. 직접 민주주의에 근거한 통치를 강조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다에서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중요한 특징이 저항권을 강조했다는 점이죠. 틀렸고요. 4번 국민 주권을 강조한 사람은 가가 아니라 나와 다. 그죠? 루소와 로크의 공통점이 국민 주권이고 홉스는 여전히 군주 주권을 주장했던 사회 개혁론자가 됩니다. 역시 많이 출제되었던 주제 사회 개혁론에 관한 설명이 되었고요. 자, 문제 3번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와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역시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대표적인 포괄적 기구죠. 국제연합, 유럽연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포괄적 기구다. 반대되는 말이 제한적 기구라는 말인데 그죠? 제한적 기구라는 것은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유럽연합이나 국제연합은 제한적이지 않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 기구라고 표현합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나오겠고요. 자, 2번 국제연합은 대표적인 정부간 기구가 맞는데 국제사회위원회는 비정부 기구죠. 그죠? 이게 둘 다 아니죠. 그죠? 국제연합은 맞는데 국제사회위원회가 아니다.
자, 3번. 여러 나라의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인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국적 기업도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라고 보죠. 초국가적 행위 주체 중에 하나. 자, 4번. 전직 국가 원수나 저명한 예술가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 조지 부시 대통령, 그죠? 전직 국가 원수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예술가 중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예술가, 뭐 우리나라 음악가 중에 조수미 씨라든가, 그 다음에 작고하셨지만 미술가 중에 백남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그죠? 예술가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뭐 기본 개념을 기억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에 1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에 관한 견제. 자, 이것도 뭐 세세하게 외워야 될 내용인데 선지 자체가 또 많이 나왔던 거라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1번.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관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조서로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자, 제의 요구된 법률안에 관한 기본적인 재의결 정족수. 반드시 외워야 될 중요한 특별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그래서 재의결 요건은 출석 요건은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얼마만큼 찬성해야 되느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맞게 돼 있죠. 중요한 당에 이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한다. 제적 의원이 아니라 출석 의원 3분의 2 중요한 요건이고요. 3번.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 그죠? 특별 사면은 필요치가 않지만 일반 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국회가 가지는 대통령에 관한 권한은 탄핵 심판권이 아니라 탄핵 소추권이죠. 탄핵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헌법 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이것도 많이 나왔죠. 탄핵 소추는 국회,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3년 전에 그대로 지방계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도 5년 전에 국가직 문제로 그대로 또 소재됐던 내용이라서 이번 문제 보니까 거의 뭐 기출된 내용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눈에 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 당시 선지도 제가 똑같이 맞았던 것 같은데 정답은 2번. 5년 전에 국가직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어떤 전쟁은 부인하지만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이 1번이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 관련된 거고 2번이 틀렸죠. 일체라는 말이 틀렸죠. 그죠? 일체. 방어적인 전쟁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외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조 2항과 관련된 거죠. 자, 이거는 제6조 1항과 관련된 거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 주로 이 국내법은 뭘 말한다? 법률을 말한다. 그래서 헌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다라고 골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6번 문제. 자, 이혼의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우리가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그 다음에 이혼의 효과, 이걸 물어본 건데,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잘 나오지 않았던 주제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좀 암기를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또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갑과 을. 자, 결혼하고 두 자녀를 뒀는데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죠? 자, 갑이 유책 배우자가 되겠죠? 유책 배우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의 부모에게, 을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그럼 이건 이혼 사유가 되겠죠? 을이 이혼 요구를 했으나 갑이 거부했다. 근데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혼을 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하면 된다. 그죠? 합의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이혼 숙려 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죠.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에는 적용되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책임 있는 배우자도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들렸죠. 유책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로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위자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이혼의 종류와 이혼의 효과를 물어봤던 문제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에 포함되는 법률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대표적인 모순이 빈부격차죠. 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 사적 영역의 공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법. 이 법을 뭐라고 한다?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사회법이라 해가죠. 제3의 법. 사회법이랍니다. 자,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들은 다 공법이죠. 그죠? 앞자만 쓸게요. 공법. 근로기준법은 대표적인 노동법으로 사회법이죠. 그죠?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회법이고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역시 경제법 중에 대표 사회법. 자,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죠. 국가배상법은 역시 국가배상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 됩니다. 자, 소비자기본법 역시 경제법 중에 하나로 사회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회법에서 나와 있는 게 니은, 디귿, 비읍이 사회법에 대한 규정이니까 답은 3번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한 구분을 해봐라. 이렇게 기본 개념 문제로 맞출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다라는 거죠. 그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진행 중에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이라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또는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그죠? 이게 신청이죠.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청인이 홍길동. 그럼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 재판에 뭐란 걸 알 수 있다? 재판 당사자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 재판은 보니까 지방법원의 제21 형사부란 걸 알 수 있는데, 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죠. 형사재판 진행 중에,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란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뭐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위헌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래서 재판 당사자가 어디다가 신청하죠? 제청 신청을? 법원에다가 제청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청서가 제시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보죠. 1번.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어디죠? 법원이죠. 그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어디다? 법원이다. 근데 위헌법률 심판을 하진 않죠.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 1번 땡. 자, 2번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재판 당사자는 이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로 맞설 수는 없죠. 대신에 뭘 할 수가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법원인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해 땡땡법 세모조의 제 몇 조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 선지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있으면, 자, 이것은 이제 만약에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근데 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제청을 하게 되면 이 법의 조항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만 재판이 잠시 중단될 뿐이죠. 그죠? 잠시 재판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뿐이지, 여기 나와 있듯이 3번처럼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이 법원이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해 땡땡법에 잠정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요 선지가 뭐 그냥 주어진 선지인데 말이 안 되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유지가 되고, 다만 이 재판 자체가 잠시 중단이 될 뿐이다.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 홍길동은 권리구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 내용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리구정 헌법소원을 거친 거와는 전혀 상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200만 원의 집중적인 물적 피해가 나타났다. 자, 이런 경우에 요거는 이제 갑이 그면 뭐가 되는 거죠? 범죄 사건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죠?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과 다른 민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을이 뭐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출석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죠. 내가 이 친구에게 지금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형사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도를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역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을이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을이 형사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됩니다. 근데 번거롭죠. 번거롭기 때문에 형사소송 진행 중에 형사재판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을 함께 명령을 해달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형사재판부에다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형사재판부의 판사가 들어봤을 때 일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거 이외에 뭘 할 수가 있는 거다? 배상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제도를 배상명령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을 고르는 문제. 역시 많이 출제됐던 내용으로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무슨 권 중에 하나다? 자유권 중에 하나다. 그죠?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공무단임권은 대표적인 뭐다? 참정권 중에 하나다. 그죠?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무슨 권이라 한다? 청원권이라고. 청원권은 대표적인 무슨 권? 청구권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기본권의 내용이 뭐냐? 자, 그럼 선지 1번. 가는 자유권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아니죠? 소극적이죠. 자유권의 중요한 특징, 소극적 방어적이죠. 소극적 방어적이다. 자, 이번 나는 현대복지국가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과 관련된 것은 무슨 권? 사회권인데 안 나와 있죠? 3번 청구권의 중요한 특징,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다. 그죠? 정답은 3번. 많이 나왔던 거죠. 청구권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침해된 기본권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절차 또는 수단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단적 절차적 권리라고요. 자, 4번 가와 다 자유권이든 참정권이든 청구권이든
자, 모든 기본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목적 몇 가지? 세 가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아니죠. 가능하다. 자, 옳지.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으로 청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과정치 풀어봤는데 뭐 기본 개념만 잘 이해했더라도 그죠? 어렵지 않게 다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과정치가 이번에 좀 너무 쉽게 좀 출제가 된 편입니다. 원래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지방직 사회는 좀 법과정치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된 편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사회문화 5문제도 자료 분석 문제가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 개념 문제로 쉽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자, 같이 보죠.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 그죠? 이걸 전체 문화라 얘기하죠. 또는 뭐 주류 문화라 얘기하는데, 한 사회 내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 이것을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죠. 또는 부분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 문화를 구분해봐라. 자, 기억. 전체 문화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비의 총합이다. 자, 이게 이제 오선지인데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맥이냐면 하위 문화를 다 합치면 전체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위 문화라고 하는 말과 전체 문화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하위 문화를 다 합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전체 문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인 문화와 청소년 문화를 다 합친다고 해서 전체 문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선지로 나오는 문장이니까 봐두고요. 자, 니은 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뭐 하게 되죠? 높이게 되죠. 그죠? 저해하는 게 아니라 높이게 됩니다. 하위 문화가 많아지면 문화적인 다양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부문화가 많아지게 되면. 자, 디귿 사회 변화에 따라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체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의 관계도 성립합니다. 자, 리을 B는 하위 문화로 전체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죠. 전체 문화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디귿과 리을.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사회보장제도 종류 3가지를 구분해봐라. 그죠? 근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경제적 지원이고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비경제적 지원이니까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게 사회서비스가 되겠죠. A가 사회서비스. 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게 대부분 사회보험. 자, 그럼 나머지 B가 공공부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A 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게 사회 서비스다. 그죠? 이거 맞게 돼 있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의미가 1번이 맞게 되어 있는 말이고요. 자, 2번 B 제도는 C 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좁은 편이고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죠. 자, 그래서 얘가 선별적 복지,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맞는 말입니다. 3번 C제도는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게 전적인 비용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부조가 가장 크죠. 맞게 돼 있고요. 그래서 4번이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은 원칙이 수혜자 부담 원칙이죠. 수혜자 부담 원칙. 근데 경우에 따라 수혜자뿐만 아니라 누가 내기도 한다. 기업이나 국가가 부담하기도 하죠. 네, 원칙은 수혜자가 내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4번 선지는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적으로 내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세계사회를 비교해봐라. 비교할 수 있는 문제. 일반적인 특징. 역시 뭐 기본 문제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품종 소량 생산과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장 높고 사회 다원화의 정도 가장 낮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농업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B가 농업사회고 이제 A와 C 중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산업사회고 어떤 게 정보사회냐 보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장 낮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집과 직장의 분리 정도 가장 큰 게 산업사회죠. 근데 이제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재택근무죠. 정보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농업사회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 부가가치의 원천이 된다. 맞게 되어 있죠. 정답은 1번. 빨리 짚고 넘어가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정보사회가 지식과 정보라면 맞게 되어 있다. 그죠? 자, 2번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A 사회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 우리가 면대면 접촉이라는 게 주로 이제 대면적 접촉, 얼굴을 맞대는 접촉인데 가장 큰 게 B, 그죠? 다음에 A, 다음에 C.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농업사회 가장 크고 다음에 산업사회, 다음에 정보사회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면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4번에 자, 산업사회에 들어갈 중요한 생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 하죠. 자, 이와 비교되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얘기하죠. 자, 세계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구분해보는 문제. 자, 볼 수가 있겠고 넘어갑니다. 자, 14번. 요건 지난주에 제가 수업 말미에 그죠? 사회문화 강의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가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 법칙이죠. 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 한다, 그죠? 자, 나는 보니까 중요한 게 행위자의 의미나 동기파 이를 통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해석적 연구 방법이란다. 그래서 두 가지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을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 자, 옳은 것은 1번 가에는 일기나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자, 이런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하는 건 무슨 연구? 해석적 연구죠.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자료 소집을 중시합니다. 자, 이번 나는 자, 해석적이고 해석적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죠.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이고요. 자, 3번 가는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해석적 연구 방법보다 인과관계 설명에 유리하다. 그래서 법칙 발견을 중요한 목적으로 함죠.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수월한 게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답은 3번. 개념의 조작 요청이도 실증적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죠. 해석적이 아니라 실증적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5번 일탈행에 대한 설명이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람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부정적인 시선, 낙인 이론 앞자만 쓸게요. 자, 나는 문화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를 뭐라고 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다 재소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범죄를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선지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모든 일탈은 상대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일탈이 되기도 하고 일탈이 되지 않기도 한다. 정답 1번. 정답은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낙인 이론의 중요한 특징. 모든 일탈은 상대적이다.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게 낙인 이론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2번.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이죠. 이 두 가지가 미시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거시인데, 특히 아노미 이론은 거시 중에 기능론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갈등론적 관점은 안 나와 있습니다. 틀렸고. 3번. 따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인 규율이 없다. 이 지배적인 규율이 없는 게 뭐죠? 아노미죠. 자, 아노미가 아닙니다. 3번은. 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기 때문에 아노미 현상이 아니고요. 자, 4번은 학습되고 반복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을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 얘기합니다. 역시 가와 나가 아니라 다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문화 5문제 봤는데 자료 분석도 없고, 그죠? 많이 또 출제됐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했던 경우가 되겠고요. 자, 경제 문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20분밖에 없어요. 자, 상대적으로 계산이 어렵지 않았는데 하나씩 보면 지방직 사회치고 경제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다. 원래 한 2-3개 정도 어려운데.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쉽게 나왔던 편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뜻이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 말의 의미는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제로다라는 거죠.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량 구매라 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양을 구매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2번. 수평축이 수요량, 수직축이 가격을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수직의 형태가 아니라 수평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기본 내용이죠.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라면 이런 얘기죠. 무한대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띠죠. 가격의 변화는 없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인 걸 말하고, 그죠? 수직은 무슨 양의 변화가 없는 걸 말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평이 되죠. 역시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연상해 볼 수 있으면 답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어땠고요? 자,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한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죠.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하고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보다 공급량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 상승했다면 공급량의 변화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걸 탄력적이라 합니다. 탄력성에 대한 기본 개념 문제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17번 문제.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들긴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옳은 것은, 자, 지금은 생산량. 생산량은 상대보다 뭐 할 때 유리하다? 많을수록 유리하죠. 상대보다 많을수록. 그러면 X제 많은 쪽이 갑국, Y제도 많은 쪽이 각국이니까 각국은 두 제와 생산 모두에 뭘 가지고 있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 우위는 정확하게 풀려면 무슨 비용을 계산하는 건데?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뭐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풀면 빨리 푼다? 생산성의 격차를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다. 생산성의 격차 9대 10 9대 10의 격차, 그죠? 90대 100의 격차와 60대 80의 격차, 어떤 게 더 크죠? 갑의 입장에서는 이 9대 10의 격차보다는
90대 100의 격차보다는 60대 8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우위는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빨리 풀면, 자, 1번 X제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자, 각각 구해보면 X제 한 단위 뭐 정석대로 풀면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지만, 자, 각국 걸고 X제 생산을 포기하면 그 대가가 Y제가 되겠죠. 네, 각국은 100개 X제를 포기하면 그 대가가 Y제 몇 개? 80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100분의 80 이렇게 되겠죠. 자, 을국은 90개 X제를 포기하면 Y제 60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90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비교해보면 얘는 얼마죠? 0.8, 그죠? 얘는 계산해보면 0.67 정도 되겠죠, 그죠? 대략. 기회비용. 을국이 각국보다 작죠? 작습니다. 자, 2번. 각국은 두 제와 생산에 모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말이 안 되죠?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거죠. 비교 우위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교 우위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3번.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제와에 특할 경우 X제 한 개당 Y제, 글자가 너무 작네. 15분의 11. 자, 우리 교재 그러니까 15분의 11이라 되죠.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 범위 안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은 교육 조건은 뭐와 같다? 기회비용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래서 1x는 계산해봤죠? 계산해보니까 얼마보다는 커야 되고 0.67보다는 커야 되고 얼마보다는 작아야 된다. 0.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숫자 15분의 11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그죠? 11을 얼마로 나눈다? 15로 나눈다. 그러면 일단 얼마로 되겠죠? 0.7, 그죠? 하면 10.5. 남은 게 5니까 대략 3, 4, 5. 다시 5니까 대략 0.73. 요 0.73이란 값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네요. 그죠? 이 범위 내에서 교역하면 서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무슨 비용의 범위와 일치한다? 교역 조건의 범위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4번.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제와에 특화할 경우 방금 계산해 봤는데, 그죠? 각국은 무슨 제? Y제. 을국은 무슨 제? X제. 3번 선지가 계산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1번과 2번과 4번 선지를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도 실질 GDP와 명목 GDP에 관한 수치가 주어져 있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선지 자체가 좀 쉬워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 해석하기는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도 듣고 기출문제도 풀이하고 모의고사 다 보고 이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강의를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명목과 실질이 나와 있으면 뭘 알 수가 있다. 밑에 물가 지수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가 지수는 뭘 말한다? GDP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그럼 디플레이터는 명목을 실질로 나눠서 곱하기 100. 아래에서 위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100이고 110을 100으로 나누니까 역시 100이고 110을 100으로 나눠 곱하기 100이니까 11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전지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물가는 2017년의 물가 수준은 2016년과 동일하죠. 상상이 아니라 동일. 자, 2번 생산량. 생산량은 무엇으로 따진다? 명목 GDP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 GDP로 비교를 한다. 그럼 실질 GDP를 비교해 보니까 2016년에 비해 2017년이 더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다. 답은 2번. 굳이 이 문제는 물가지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 3번. 2013년의 물가는, 2018년의 물가는 100에서 110이니까 2016년도에 비해 10%만큼 상승했죠.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 4번.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줄었죠. 그죠? 감소. 자, 명목 GDP와 실질 GDP 관계를 통해서 물가 지수를 구하고 생산량은 명목 GDP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GDP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생들 그 채점한 것 쭉 보니까 많이 틀린 게 19번도 많이 틀렸더라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무슨 문제? 이런 계산 문제들을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 공무원 사회는 19번, 20번 이 두 문제를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수식을 기억을 해야 되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뭐를 말한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죠. 네, 죄송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죠. 자, 그 다음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업자의 수, 취업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몇 퍼센트? 80%, 그죠? 이게 몇 퍼센트? 60% 나와 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가정한다. 가장 쉬운 게 100이나 1000을 가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 뭐죠?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를 얼마로 가정해보자? 100으로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라는 거죠? 80이란 거고 취업자의 숫자는 얼마라는 거죠? 60이란 거죠. 이게 두 개 다 더해지면 실업자의 수는 얼마라는 거죠? 빼니까 20이란 거죠. 그럼 지금 무슨 율을 구해봐라? 실업률을 구해봐라. 실업률은 뭐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 80. 그죠? 80. 실업자의 수가 얼마? 20이니까. 20을 80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 20? 5%.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풀이하는데 가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가 마지막 20번 문제. 학생들을 고려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몇 번으로 배열을 했죠? 20번 문제로 좀 배열을 했죠? 나름대로 출제자가 누구를 신경 썼다라는 거죠? 학생들을 좀 배려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0번 문제. 구간별 누진세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누진세는 구간별로 적용한다는 거죠. 소득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4번 선지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답은 앞에 3번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답을 찾고 4번은 풀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자 이렇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령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다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빨리 답이 나오면 확신하고 건너뛰고 다른 걸 풀어야 시간이 촉박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번 특히 뭐 여러분들 영어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영어가 어려우면 독해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 풀이에 30분 걸립니다. 뒤로 가면 뭐가 부족하다?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같은 경우 시간이 거의 없는데 자 그렇게 빨리 푸는 요령들을 익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번 선지는 어렵지 않았죠. 어떤 경우든 둘 다 누진세죠. 2017년이든 2018년이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세다? 누진세다. 그래서 소득세 부과 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에서 2018년 비례해서 바뀐 게 아니라 둘 다 누진세다. 근데 누진되는 구간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누진되는 정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번은 쉽게 아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액과 2017년 소득액 이건 뭐 어렵지 않죠. 2천만 원이라면 자, 2017년은 여기다가 그대로 얼마로 곱하면 된다? 세율 5%를 때리면 되고
자, 2018년은 10%를 때리면 되니까. 때린다는 말이 좀 그렇네. 자, 부과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5%는 얼마죠? 100만 원이고. 2천만 원에 10%는 얼마죠? 200만 원이다. 그러면 구하는 게 기본 산수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2번. 소득세액에 비해 얼마가 증가한 거냐? 증가율. 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으면 그 증가율은 몇 퍼센트? 100%가 되겠죠. 100만 원에서 얼마가 됐다면? 200만 원이 됐다면 그 소득세액의 증가율은 얼마다? 100%다. 그죠? 100%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2번 땡이고요. 자, 3번.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액과 2017년 소득액을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요건 계산해 봤는데 소득 구간을 나눠가지고 3천만 원이라면 일단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5%, 10% 계산해 봤죠? 얼마 나왔다? 100만 원 나왔고 여기 얼마 나왔다? 2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3천만 원이라면 다음 누진 구간은 2천만 원 초가 3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럼 다음 누진 구간에 적용될 금액은 얼마? 1천만 원만 적용이 되겠죠. 다음 남아있는 3천만 원 중에 요 사이 구간 얼마가 된다?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천만 원에 관한 세율이 여기는 25%라는 거고 여기는 얼마라는 거다? 20%라는 거다. 그러면 1천만 원에 25%면 얼마? 25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1천만 원에 대한 20%는 얼마? 400만 원. 죄송합니다. 왜 그래. 1천만 원에 200만 원이죠? 자, 할게. 2017년도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득세액이 얼마다? 350만 원이고 2018년은 얼마다? 4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증가했죠? 3천만 원인 사람은 기존 얼마? 350만 원. 여기 얼마? 400만 원이니까 얼마만큼 증가했다? 50만 원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풀면 답이 3번이고 4번까지 풀면 뭐가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전에서는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건너떠야 된다. 3번에 답이 나왔다면 알겠죠? 자, 4번 6천만 원 역시 해보죠. 6천만 원 해보면 자, 똑같이 여기 위에는 놔두고 밑에 거 지금 되죠? 자,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구간이 몇 개나 되기 때문에 3개나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럼 6천만 원이라면 다음 소득세 구간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그 사이는 얼마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있는 거죠. 요 구간이 얼마에서 얼마 구간이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이 됩니다. 단위 생략하기요. 자,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게 이때는 25%. 그러면 3천만 원에 25%는 얼마죠? 75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20%는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6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이니까 얼마죠? 1천만 원이 남아있죠. 5천만 원에서 얼마 사이를 말한다? 6천만 원 사이를 말하죠. 자, 그럼 여기 마지막 35%니까 얼마죠? 35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0%니까 얼마죠?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그러니까 얼마와 얼마냐? 그럼 여기는 할게. 100, 750, 350이니까 1200? 만원이 되겠고, 여기는 800, 1100? 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사람보다 소득세액 3배 아니죠? 아닙니다. 계산이 틀린 게 없죠? 계산 맞게 돼 있나요? 다 계산 맞게 했죠? 소득 2천만 원. 18년 2천만 원.
계산 잘못했나요? 18년에 지금 비교해야 될 게 2017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네요. 자, 지워야 됩니다. 2017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비교하라는 거죠? 2018년 소득세액이 2천만 원의 사람과 6천만 원의 사람을 비교해라는 거네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이거 다 그대로 놔두고 2018년 그럼 2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이 얼마였죠? 100만 원이죠? 그죠? 이건 아니고 2017년이니까 지우고 이거 2017년 지우고 여기 있는 게 얼마죠?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1100만 원이니까 격차는 5.5배의 격차가 나죠. 그죠? 얼마 차이 난다? 5.5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번까지 풀기에는 4번까지 풀기에는 뭐가 좀 많이 걸린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쉬웠던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가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이렇게 뭐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내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어요. 가셨다 하겠습니다.